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 정오를 막 넘어섰습니다. 저도 50년 동안 글을 써서 먹고 산 사람이니까 남이 쓴 글을 비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또 글은 항상 잘 쓸 수가 없고요. 또 항상 못 쓸 수도 없습니다. 글을 많이 쓰다가 보면 잘 쓴 글도 있고 못 쓴 글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잘 쓴 글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잘못 썼다고 판단이 되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신대 명예교수고 정치 철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은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할 취임사의 자문을 맡았다고 보도가 되었다가 며칠 뒤에 인수위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으므로 윤평중 교수와 조선일보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좀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좀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이 좀 더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아마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니언 페이지의 제일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창대하지 않다. 창대하기는커녕 역대 어느 정부도 겪은 바 없는 적대적 환경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법치주의를 희롱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독재 앞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 대선에서 분패한 민주당은 공격적 비토크라시, 상대 정파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로 무장하여 정권 탈환을 노린다. 지난 주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며칠 후 취임할 대통령 지지율 43%가 정권교체를 당해 퇴임하는 대통령 45%보다 낮다.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하게 잘 했는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첫 내각 인사로 국민적 실망을 안긴 윤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다. 여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압도적 1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연일 공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는 새 정부 앞길의 어두운 그림자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요즘 그의 행동은 정반대다. 상대 정파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해 적대시하고 자신을 정의와 모료의 화신으로 자화자찬하는 유사 파시스트적 행태를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한다. 5년 내에 적과 동지의 이분법과 미중유의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맹목적 정치 팬덤을 누리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 타락을 증언한다. 그런 도입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요걸 계속해서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소개해드린 거는 거의 다 신문에 많이 나온 것이고, 요사이 되풀이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 아직은 윤평중 교수의 자신의 시각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읽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상태가 분점 정부다. 게다가 윤 정부는 절반을 훌쩍 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차기 총선까지 2년간 더 견뎌야만 하는 열악한 처지다. 그럼에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식상한 구호를 국정 목표로 앞세울 정도로 위기의식이 없다. 87년 체제 통틀어 최악의 적대적 환경에서 출범한다는 인식 자체를 결리한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다. 결과는 초박빙이었지만 20대 대선 민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을 줄곧 압도했다. 민주당 집권 연장을 거부한 민심이 윤 정부에 바란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독재로 궤도 이탈한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요구다.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만 민주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현대 독재자다.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킨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도 합법적 다수결의 형식을 충족한다. 대중민주주의에서 파시즘이 자라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감하게 한다. 글쎄요, 뭐 학자로서 이런 논리적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 글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생각을 종합해서 전해주는 것은 이런 칼럼에서는 좀 벗어나야 할 습관이죠. 그것은 뭐 신문 기사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윤평중 교수의 독창적인 이 대안입니다. 비판과 대안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기존의 비판을 쭉 나열하는 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침묵하는 지식인들은 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놓는 정권이 어떻게 유사 파시스트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문재인 체제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 비판적 공론장이 잔존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파시즘이자 연성 독재였던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의 총체적 실패로 민생이 파탄났어도 민주당은 재집권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 대한민국이 용인하기 어려운 후보를 내세운 것이 민주당엔 천여일실이었고 나라엔 천행이었을 뿐이다. 요 칼럼에서 요 문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용인하기 어려운 후보를 내세운 것이 민주당엔 천여일실이었고 나라엔 천행이었을 뿐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지배는 룰 오브 로입니다. 권력자가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거부한다. 룰 바이 로. 검수완박 법안은 힘센 자들이 결탁해 법에 의한 지배를 노린 반민주적 악법의 결정판이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안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고함이 아니고 쭉 분석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고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21세기 공화혁명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자, 공화혁명의 시대 정신이 나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21세기 공화혁명이 뭐냐? 공화혁명이 공화국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뭐 알겠습니다. 근데 공화혁명의 시대 정신, 공화적 혁명을 또 해야 되느냐? 공화국하고 혁명이 이렇게 같이 가면 프랑스 대혁명하고 볼셰비키 혁명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됩니다. 물론 공화국이란 말을 막 여기저기 조작해가지고 독재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공화와 혁명을 붙여 놓으면은 이 피냄새가 납니다. 공화혁명의 시대 정신이 지금 필요한가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공화혁명의 지상명제인 협치와 공존은 이념, 세대, 지역, 진영, 성별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치유할 처방전이다. 협치와 공존이 처방전이란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협치와 공존을 좌우로 갈라진 한국에서 더구나 소수 정당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안 나오는데 방법을 협치와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협치와 공존이란 그 말로서 협치와 공존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처방전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탁상공론 같은 듭니다. 현장에서 이탈된, 정치 현장에서 이탈된 한국 사회의 이 분열 구도를 조금 경시하는 듯한, 근데 공화혁명이라고 해놓고 협치와 공존이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혁명과 협치와 공존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협치와 공존을 내세워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눈감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늘 시대의 정신이 그 악을 벤 금객 출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불러 올렸다. 공화정의 적을 혁파하라는 준엄한 시대의 부름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역사의 소명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화정의 적을 혁파하라는 준엄한 시대의 부름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역사의 소명을 배반하는 것이다. 공화정의 적을 혁파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협치하라고 그러고, 또 공존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순된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조화롭게 꽤 맞출 것이냐.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함이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읽어보았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구체적 대안을 요구를 합니다. 그 구체적 대안도 실천 가능한 대안을 요구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평하기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저 문학인이나 뭐 아주 이상주의자는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가능한 조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요게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비스마르크와 같은, 이승만과 같은, 박정희와 같은, 아데나워와 같은, 드골과 같은, 처칠과 같은, 레이건과 같은, 트루만 대통령과 같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대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나 학자들은 앉아서 책 속에서 대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책 속에서. 그러나 정치인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변덕이 심하고 그런 인간을 상대로 해가지고 최적의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인들을 싸그리 부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의 생각은 뭐고 그들의 한계는 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벌리고 있는 이런 행패를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해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한다는 게 그들을 용서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들의 이 무도한 대한민국 헌정 질서 무너뜨리기를 저지할 것이냐. 이해를 해야 저지가 되는 거죠. 적을 알아야 적을 막을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한모의 마지막 이 문장, 공화정의 적을 혁파하라는 준엄한 시대의 부름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면은 역사의 소명을 배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같이 고민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